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등에 대한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만날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서는 파워 시민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민병래의 사수만보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계시는 민병래 작가입니다. 이번에 그 관동 대학살에 대한 책을 한 권 펴내셨는데요. 책 이야기와 함께 최근 역사의 페이지에 친일 족적을 명확하게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본론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네. 왜 그 사수만보 사진과 그 수필로 그리고 쓰는 만인보죠. 네, 네. 왜 이거를 쓰게 된 오마이뉴스에 이걸 쓰게 된 그 이유, 계기가 네, 네. 무엇인지요? 다들 많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6년 그 촛불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이 정말 이름 없는 민초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저도 그 현장에서 제 인생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종담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제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는지 오마이뉴스에서 연재를 제안해 주셔갖고 그 중에서 뭐 제일 좀 이렇게 기억나시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만났던 분들이 좀 다양해요. 뭐 장돌뱅이도 있었고 대장장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 당구 선수, 또 여자 격투기 선수 좀 쉽게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고 또 매스컴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인생사를 듣다 보면 어떤 누구의 삶도 가볍지 않은 삶이 없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배움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꼽기보다는 제가 만났던 아홉 분 모두가 다 저한테 이렇게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다. 이제부터 이제 책 이야기를 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책이죠 지금. 네네. 여기 있군요. 1923 간토 대학살 침묵을 깨라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간토 대학살, 관동 대학살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좀 몰라요. 과거에 이제 뭐 교과서에서 본 정도, 사회 나와서 좀 약간 간혹 들었던 이런 뭐 정도 같은 전부인데요. 이 책 제목만 봐도 질문 두 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토 대학살의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말씀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침묵을 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동안 이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토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 실체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도가 7.9, 7.9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뭐 어떤 경우들은 뭐 수소폭탄 몇 개가 터진 정도의 규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계량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에 그 피해 규모를 조사했던 바에 보면은 이재민이 340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사망자나 행불자도 한 40만 명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도쿄, 요코하마 거기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도쿄 주변에 있는 사이타마, 지마 이런 형들이 이제 특히 동경을 중심으로 한 6개현 이 부분에서 이제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제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약 한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부상자 뭐 이런 분들도 행불자도 있어요. 행불자도 있죠. 행불자는 이제 여전히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때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그때가 이제 목조과학이고 주로 그 점심 시간이었대요. 11시 58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풍로에 막 불을 피고 네. 그다음에 아궁이에 이제 불씨를 다시 키우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간 자체가 좀 절묘했던 거죠. 이제 그 관동 대지진의 네. 규모와 네. 피해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그 학살극이 이제 그 자행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기로는 뭐 조선인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가 네. 퍼져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학살을 했다라는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집필하게 예, 예. 된 가장 결정적 이유도 이제 그 점에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관동 대학살에 예. 대해서 잘못된 서사를 알고 있는 거죠. 예.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고 예. 그것에 의해서 흥분한 자경단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 민간이 저지른 일. 예, 뭐 이런 이것을 게. 이제 저희가 예. 알고 있는 예. 서사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2, 3년 전만 해도 그 서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제가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재난의 계기에 일어난 어떤 집단 학살, 예. 이른바 제노사이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고 그것을 우리 역사에 알려야 되겠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민간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 정도로 네.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에 의한 네. 학살이다라는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그거를 좀 이렇게 네,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예. 그 질문이 가장 본질적이고 예. 중요한 질문인데 예. 그 이전에 이제 자경단에 대해서 아, 그렇죠. 잠깐 짚고 예.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보통 그 자경단에 의해서 비롯된 일도 잘못된 서사이지만 예.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이제 자경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 무슨 그 자경 자경 이게 무슨 자치적으로 스스로 경계한다 이런 아, 뜻이니까 예. 그 말 뜻으로 보면 방법이랄지 예. 화제랄지 예. 이런 것에 대처하는 예. 자율적인 민간 마을 조직 같은 아.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전부터 있어왔던 건가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예. 관동 대학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말 중에 하나가 예. 되는데 자경단의 본질은 민간 경찰입니다. 아. 민간 경찰이고 예. 준 군사 조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자경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관동 대지진 당시에 학살에 참여했던 예. 자경단의 총수가 약 한 3,600개 정도 관동 6개 현 정도에서 예.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9월 1일 날 일어나고 불과 며칠 사이에 3,600개라고 하는 자경단이 과연 조직될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원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이제 1918년에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그 쌀폭동이 있었죠. 예, 쌀폭동. 1918년에 이제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을 결정하게 돼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혁명 간섭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일본이 시베리아 이제 출병을 하게 되는데 그 시베리아 출병 결정이 일어난 게 결정이 1918년 8월 2일에 결정이 됩니다. 당시 데라우치 총독이었죠. 그러자마자 미국 상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전쟁 특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쌀을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폭등을 하죠.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민중들이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경찰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군이 출동을 해요. 네, 군이 출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명 피해 등등이 거치면서 겨우 이제 수습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치안 당국이 이때 판단한 게 뭐냐면 향후 이런 일들이 체제의 위기가 벌어질 때
어떤 경찰력만 가지고는 안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면서 판단한 게 민간 경찰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민간 경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근데 예. 경찰의 주변에서 경찰에 협력하는 관변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관변단체인데 그것이 군사적 성격하고 경찰의 하부 조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경찰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예. 자경단이 만들어지고 이 자경단의 규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혹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것이 자경단의 규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뭐 보조를 받거나 뭐 이런 일정하게 관계도 보조는-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일정하게 보조를 받겠죠. 예. 예산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정부 주변의 관변단체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뭐 그렇죠. 맞습니다. 막대한 옛날에 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목청년회랄지 그렇죠. 이런 데들이 이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거죠. 예, 예. 내지는 자경단의 우두머리급들은 이런 일련의 어쨌든 특혜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자경단이 이렇게 결성되는 게 주로 1918년 쌀폭동 이후에 20년, 21년에 거쳐갖고 예. 마을마다 이제 자경단이 결성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경단의 구성 멤버들이 누구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이 자경단 구성은 주로 청년단이랄지 예. 제한군인이랄지 예. 소방단이랄지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자경단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한군인회예요. 군 그렇죠. 그 제대하신 네네. 분들. 예, 예. 근데 이 제한군인회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한군인 당시 이제 1920년, 21년에 거쳐갖고 제한군인회를 만들 때 예. 제한군인회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게 동학농민 토벌군이 1세대를 아. 네. 그러니까 1894년에 일본이 후비대 등 이제 파견해서 우리 남한 대토벌을 예, 예. 하면서 동학농민들 예, 예. 잔하게 돌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진중일치 같은 거 보게 되면 농민군을 잡아서 예, 예. 고문하고 예, 예. 불태워 죽였다라고 예, 예. 하는 그 조선인은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정형교육과 지식을 받아서 조선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그 다음에 조선군인과 야전에서 전투 경험을 가졌던 그 1세대들이 제한군인의 우두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 의병 전쟁하고 맞섰던 이런 사람들이 또 2세대를 형성하게 그러면 되죠. 사실 뭐 네. 이 한반도에서 그 우리 침 쳐들어와 가지고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경단의 우두머리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도 치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였는데 그 구성하고 있던 주요 멤버들이 보면은 제한군인으로서 조선에서 전투 예.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다음에 이제 제 3세대 그러니까 자경단의 이제 현역 말고 이제 갓 졸업한 사람들, 갓 제대한 사람들이 주로 제 19사단, 제 20사단이었거든요. 19, 24단이요. 제 19사단, 20사단. 예, 예. 근데 19사단이 주로 이제 주둔했던 데가 항정북도 청진. 네, 여기 한 1만 명 정도가 주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견연대가 주둔했던 데가 회령. 여기서 주로 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로 이렇게 출병을 쭉 나갔던 게 이제 19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19사단이 징병됐던 곳이 어디냐면 관동지방에서 징병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하면서 돌아간 곳이 또 돌아와서 또 관동 지역. 마침 관동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간 거네. 그렇죠. 근데 자기 1세대들이 동학농민 전쟁에서 조선군을 토벌했던 2세대가 의병과 싸웠던 사람들이고 3세대인 조선 19사단이 주로 만주에서 우리 항일발치산들과 싸웠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구성들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더욱 그 자경단의 폭력성을 드높였던 건 흑룡회 같은 이제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성이랄지 잔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경단은 이제 어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안의 공백을 메꿔주는 거이면서 민간 경찰 성격의 준 군사 조직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기본 정서는 조선인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정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죽여왔고. 죽여왔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음. 그래서 자경단이 중심이 된 그 학살의 주체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껴가 있지만 본질에서는 예. 그런데 자경단이 학살에 참여했던 건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엄 당국의 지시하에 이들이 학살을 즐겼으니까.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받고 예. 움직였던 살인 면허를 받고. 살인 면허를 받았죠. 자,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네.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네네.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9월 1일 날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예. 그때 이제 일본 계엄 당국 일본의 예. 그 야마모토 내각이 9월 2일 날 출범합니다. 9월 2일 날. 9월 1일 날은 조각이 안 됐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임 수상이 예예. 칭병으로 인해서 이제 퇴임했던 상태였고 야마모토 곤베가 예예. 히로히토로부터 그 총리 대신 임명은 받았는데 아직 조각을 못했던 상태였죠. 그랬다가 9월 2일 날 조각이 완료되면서 출범을 해요. 예예. 예. 그래서 9월 2일 날 야마모토 곤베 내각이 계엄령 선포. 곧바로 계엄령 선포했죠 그 계엄령 당시에. 선포하죠. 예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예. 하나인데, 자 지진이 일어난 건 뭐냐면 재해잖아요. 그렇죠.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대책이 필요하지. 재난 대책이 필요하죠. 재난 대책이 필요하지 치안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라고 예. 하는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진지하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본의 헌법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예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적과 교전중이거나 내전 상태이거나 예예. 이것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의 요건이에요. 예예. 근데 외적과 교전 중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전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다만 재난이 심각했던 거죠. 예예. 뭐 일본 항공 앞에 이재민이 30만 명이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사후에 확인된 거지만 어쨌든 340만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한 당선 속에서 일본의 야마모토 곤베 내각은 어떤 체제의 위기감을 느꼈을까? 그건 바로 1918년 쌀폭동의 위기감. 이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날 때, 네. 혹 천황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것이 터져 나올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럼 계엄령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헌법 요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계엄령을 내리는 데서 요건이 뭐냐면 천황의 칙령이 있어야 되고, 예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보에 게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다음에 추미론에 협의를 거쳐야 돼요. 예, 예. 추미론 고문들에. 근데 당시 그 일본의 천황은 다이쇼였는데 예예. 다이쇼가 이제 칭병 그러니까 와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히로히토가 섭정을 했죠. 예예. 그래서 당시 이제 히로히토가 칙령을 내리죠. 예예. 계엄령의 칙령을 내리는데 예. 문제는 이제 추미론 고문들의 협의를 거치고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예예. 통신 수단마저 끊겨갖고 추미론 고문들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건도 절차도 과정도 다 무시하고 그냥 불법적이었던 거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야마모토 곤베 내각은 판단한 거죠. 자기 권력의 위기를 느끼고 그렇죠. 체제의 위기를 느끼고. 체제의 위기를 느끼고 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누르고 찍고 뭐 이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계엄령 결정을 주도했던 3인방이 있습니다. 예예. 이 3인방의 면면을 이해하면 이 계엄령의 성격이 뭐다라고 하는 걸 예.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예. 첫 번째가 이제 내무 대신 미즈노 렌타로가 있습니다. 예예. 미즈노 렌타로가 누구냐면은 1919년 8월에 정무총감으로 예. 사이토와가 함께 1919년 8월에 정무총감으로 취임할 때 예.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에서 예. 강우규 지사로부터 폭탄을 맞았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3.1운동의 사후 수습으로 사이토와 함께 취임하는 때 바로 조선인의 저항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무성 경보국장이 고토훈이요. 예예. 내무성 경보국장은 아마 우리로 치면은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장 뭐 이런 정도면서
전체 전국의 어떤 공안기관 자체를 어떤 조율하는 위치에 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도쿄의 경시총각 아카이케 아치시. 예. 아카이케 아치시는 3.1운동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경부총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안 3인방의 몸속 깊이 뭐가 있냐면 조선인 탄압에 앞장섰던 반한 감정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조선인은 기본적으로 뼈속 깊이 그냥 뼈속 깊이 있었던 박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들 셋이 사실은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에서 계엄령밖에 길이 없다라고 어떤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아까 이제 헌법적 요건을 무시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명분이 뭐냐면 조선인 폭동설, 조선인 습격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럼 뭐 거의 뭐 유언비어를 그냥 유언비어를 지네들이 만들어 정부 가지고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조작한 거죠. 만들어서 예.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렇죠. 법을 다 예.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물의 독을 찾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차원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흉흉하니까. 서울의 봄이랄지 뭐 이런 예,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물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소독제를 넣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게 독약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혼란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 수는 있는 건데 그 유언비어만 가지고 학살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의 독을 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그 유언비어는 좀 결이 다르죠. 조선인 습격설이라고 하는 것, 조선인 폭동설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는 그렇죠. 좀 결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독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재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고도 우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조선인 습격설이나 조선인 폭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이랄지 조선인과 투쟁을 해봤던 치안 당국이나 아니면 특고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조작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에 가장 으뜸가는 어떤 이 학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우물의 독을 타는 것에 흥분한 자경단인 일부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서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서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일본 극우가 원하는 서사는 이건 거죠. 그럼 조선인 습격설이 그 계엄령 선포에 아주 명분이었고 그 명분하에 군부대한테 출동을 지시하죠. 출동을 지시하고 지시해서 이제 고노다이랄지 아니면 나라 신호에 있던 기병 연대들이 도쿄 이론에 직결하고 이때 직결한 군대 인원이 약 한 7만 5천 명. 그리고 다 실탄을 지급했죠. 그다음에 말모이 기병한테는 말모이를 주고 비상식량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인을 죽여라. 적은 조선인이다. 이 지시하에 출동을 하죠. 계엄 정부가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군대한테 군대한테 지시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확인된 문건들은 뭐냐면은 이제 후나바시 송신소라고 있습니다. 후나바시. 그러니까 후나바시 송신소가 도쿄에서 이제 치바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이제 그 나리타 공항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어떤 길목에 있는 부분인데 도쿄만을 끼고 있는 곳인데 그때 통신시설이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통신시설이 다 붕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전국으로 교신할 수 있는 곳이 후나바시 해군 송신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토 후미오가 계엄령을 다른 계엄령 결정을 주도했던 고토 후미오가 전국에 있는 현으로 이제 전문을 내리죠. 그 전문이 뭐냐면 이미 도쿄 이론에서는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고 9월 2일 날 전문이 내려갑니다. 하고 있고 조선인의 폭동, 조선인의 습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각 현에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이런 전문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모든 현들에 대한 특히 시모노세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가 조선인이 오는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쪽 이쪽에는 특히 조선인의 내항을 중단시켜라라고 하는 지시까지가 얹어져 갖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뜩이나 지진으로 흉흉한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방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또 그쪽으로 모으는 거죠. 네. 모으는 이런.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들도 메가폰을 들고 네. 조선인이 우회독을 타고 있다. 조선인이 분야자를 공격한다. 라고 경찰 자체가 위험 배열을 그때 뭐 이제 뭐 마이크랄지 이런 게 없으니까 마분지 같은 걸로 네. 메가폰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경찰 자체가 떠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경찰서 게시판에도 그것을 벽보로 붙이고 재난을 수습해야 될 이 수습해야 되는 정부가 네. 말이야 그렇죠. 완전 그 네. 완전 그 만해 사냥을 많이 한 거네요. 거죠. 어? 네네. 아, 그러니까 예, 예. 그 상태 속에서 조선인은 느닷없이 예. 공격 목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군대는 예. 그렇게 7만 명 정도가 파견 나와가지고 네.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조선인을 이렇게 색출하고 예. 뭐 이렇게 시작했고 경찰도 역시 그 위험비를 퍼뜨리는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고 예. 이제 그 내용은 그 역사적 기록 문건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그 전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것을 우리 제가 이제 예. 이 책에서 예, 예. 강덕상 선생님, 예, 예, 예. 강덕상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평생을 거쳐갖고 예, 예. 관동대학살의 진실이 뭔가 예, 예. 하는 부분에서 예. 이것을 일본의 국가범죄다. 예, 그리고 예. 국가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 이런 것들 그럼 평생을 다 거쳐서 모으셨군요. 모아서, 현대사 자료 6이라고 하는 걸로 예, 예. 1963년도인가 이것을 예, 예. 펴냈죠. 그리고 아. 이것이 관동대학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예, 예. 자료집이었습니다. 사료집이었습니다. 이 사료집 안에는 정부 공문서를 비롯해 갖고 다양한 재판 기록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이 국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넘쳐나는 기록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일본 정부가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제 군과 경찰을 동원했던 거고 여기 이제 그 자경단은 이제 거기 자경단은 그 날개를 음? 달고 이제 네? 거기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살의 핵심 주체 세력은 군대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특히 일본에서 그 시민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 예, 예. 관동대학살의 50주년을 맞은 1973년 전후에서 네. 많은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23년이 우리한테는 관동 대지진 대학살이라고 하는 아픔으로 기록되지만 일본의 운동에서도 일본의 진보 운동에서도 아픈 기억이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사회주의자 예, 예. 노동운동 세력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의 계엄 당국이 판단했던 건 뭐냐면 이참에 한 번에 다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조선인의 저항도 쓸어버리고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명확히 다지자라는 그렇죠. 뭐 이런.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파시즘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대학살이 이제 그 자행됐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군과 경찰 그리고 자경단에 의한 학살인데 연합대오가 만들어진 거죠. 가령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그 잔혹함의 그 정도는 구체적 정도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가령 이제 우리 그 무사히 살아왔던 분들의 증언을 예, 예. 보게 되면은 예, 예. 조선인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고서 이렇게 톱으로 쏜달지. 예. 뭐 밧줄 같은 걸 묶어놓고. 예. 그러니까 양은 뭐 사지를 붙잡고서 예, 톱으로 쏜달지 아니면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인달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축창을 꽂는달지. 그러니까 아니 그 상상할 도심 수 없는 한복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죠. 예. 그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 결국 뭐냐면 과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일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상처예요. 예. 나중에 작가들이랄지 이런 양심적인 지식인들, 양심적인 사람들, 예. 아주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 미친 놈들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광적이었잖아요. 일본의 치욕적인 역사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광차, 그러니까 석탄차로 밀어붙인달지. 그다음에 그 일본에 보면 도비쿠치라는 게 있어요. 큰 생선 이렇게 찍어갖고 끌고 가는데 쓰는. 예, 예. 그 도비쿠치 끝 갈고리 같은 말. 갈고리 같은 예. 거죠.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완전히 뭐 예. 거의 뭐
사람이 아니었네. 사람이 아니죠. 조선인은 그냥 네. 그 강적으로 가해하는 일본 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 제노사이드가 벌어지려면 일정한 요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국가 조직이 대규모로 어쨌든 인종학살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증오심, 예, 예. 혐오 예, 예. 이런 것들이 쭉 쌓여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명치유신 이전부터 요시다 쇼인의 정한문이랄지 이런 예, 걸 예. 통해서 결국 대아시아주의를 펴고 일본이 타라이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조선은 개돼지다라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돼지라고 하는 사상 생각이 결국 일본 군대한테도 정훈교육 속에 뿌리 깊이 심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던 진중일지를 보면 반드시 고문해서 불태워 주겠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문한 다음에 불태워 죽이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특고가 우리 조선 독립군에 대해서 고문했다는 사례들은 뭐 거의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 그리고 그 기법들을 다시 우리 독재 정권들이 다 배워와서 지금까지 그렇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민중 속에도 일정하게 제국주의 의식이 이제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 이기고 러일 전쟁에 이기면서 우리 일본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떤 절대 천황제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 민족 속에도 뿌리 내리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만세 일개의 어떤 혈통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조선인을 개돼지로 선민의식들이 보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사상이 알게 모르게 이제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어떤 자극적인 조선인이 우리의 불행을 틈타서 우리의 어떤 등을 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족속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어떤 재난 속에서 그 위기 의식이랄지 어떤 그 원망 절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불을 지르면서 조선인을 죽여라. 근데 그 밑바탕에는 조선인에 대한 증오심이랄지 제국주의 의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 관동 대지진과 학살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이제 그 분위기, 그렇죠. 그 실태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정의한다면 네. 이 대학살의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전쟁을 국내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양상은 제노사이드로 나타난 것. 이것이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관동대학살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도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인도 사람을 런던 한복판에서 죽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죠. 그다음에 프랑스도 알제리 사람들을 그렇죠. 파리 한복판에서 죽이진 바는 그렇죠.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잔인한 거죠. 이거. 그렇죠. 잔혹한 그렇기 거죠, 때문에 사실. 사실은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비록 숫자상에서는 차이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잔인함의 정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네. 예.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네. 길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잔혹한 예. 학살이었고 일본 정부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침묵했던 거죠?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일본이 침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학살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 이제 그거는 기록에 남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진도 남아 있고 음. 일기도 남아 있고 증언도 남아 있고 예. 화보도 남아 있고 예. 그래요. 근데 다만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표할 수 없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패전하기 전 1945년까지는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은 형무소행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금기 사항이었던 거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조선 총독부의 사이도, 예, 예.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도도 이제 2명이 학살된 피살된 사람은 2명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이 조선에 알려져서 다시 3.1운동이 어떤 도화선이 될까봐 워낙 사건 자체가 크고 어떤 극심한 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쨌든 경계를 하죠. 보도 통제도 하고 일본 내에서도 보도 통제를 하고 조선 내에서도 보도 통제를 하죠. 일본에서 그럼 일본은 우선 자기네들의 그 치부 잔혹함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했던, 강요했던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생존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배편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역이거든요. 예. 부산역에 내리면 부산항에 내리면 이제 부산역을 통해서 이제 귀향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부산역부터 형사들이 2-3명씩 일본 형사들이 미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입을 열면 다시 도항청 안 주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군요. 완전히 봉쇄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자 집에는 1인당 200엔씩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 200엔이면은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럼 6,600명 사망자들. 6,661명 중에서 861명한테 지급했다는 하는 조선 총독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엔 정도를 준비해서 각 군청을 통해 갖고 유족들을 모이게 해갖고 지급했다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 관방회사가의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그 통장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61명한테 한 건데 나머지들한테는 전체한테 다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한편에서는 탄압하고 한편에서는 돈으로 회유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그냥 그렇죠. 동시에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23년 이후에부터 1945년까지 결국 잠시 문화 정치였지만 그 이후부터 그렇죠. 다시 어떤 폭압 정치가 그렇죠. 계속되니까 사실 이것이 조직화되기는 어려웠죠. 지금 우리 세월호 유족이랄지 이 유족조차도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통신 수단도 없잖아요. 그렇죠.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진상규명 투쟁이랄지 저항운동의 가장 큰 동력은 유족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족이 해야 직접 나서야 되는데 되는 거죠. 유족이 나서야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 4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없겠네요. 자손들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945년 무렵에는 이미 23년부터 20여 년이 흘렀는데 이들의 부모들이 거의 다 사망하는 때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자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이제 자제 없이 돌아간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 양자를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유족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도 약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일본 정부의 이 대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그 이 입장은 뭡니까?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과한 적은 없죠. 이 사안에 대해서. 1923년 당시 아까 말했듯이 도쿄 한복판, 요코하마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학살의 광풍이 잦아들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떤 진실 보도에 나서는 신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살 당시에는 일본의 신문들도 유언비어를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을 그러니까 신문들도 앞장서서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인쇄 시설도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해요. 도쿄나 오사카 쪽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냐면 신문사들도 가두 방송을 해요. 지금 조선인이 습격해오고 있고 지금 뭐 메구로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들을 다 모아서 이제 메가폰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언론도 그냥 마녀사냥에 벽보 붙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학살이 잦아들고 나서 일부 신문은 이때 오보였다라고 하는 정정보도를 내죠. 아니 뭐 호지 신문이랄지 이런 부분 같아요. 이제 그런 오보를 내는데 일본의 작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국회의원들 다부치 도요키치라고 하는 무소속 의원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제9구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요. 야마모토 곤베 수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 도쿄 한복판에서 도시마에 이런 학살이 벌어졌는데 조선인한테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했을 때 야마모토 곤베의 얘기는 뭐냐면 조사 중이다. 이걸로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100년간 계속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네. 조사 중이다. 아니면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그 올해가 지금 그 100년, 네. 올해 9월 1일이 100년 되는 네, 해지 않습니까? 네. 이때쯤 되면은 좀 뭐 그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뭔가 좀 이 실질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뭐 계기도 될 수 있을 텐데 올해 혹시 그 일본에서 어떤 입장을 냈나요? 일본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주년 이틀 전인 국회에서 이제 입헌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물었죠. 예. 그런데 역시 일본의 국가보안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물었을 때 국가보안위원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모순인 게 그 2003년 일변년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제1동포 문무선이 인권구제 신청을 일본 변호사협회에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선이 학살 현장에서 가족이 죽는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그 상처를 입었고 이것에 대해서 인권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변호사협회가 이것에 대해서 약 2년 정도 조사를 하면서 일본 변호사협회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한변협이죠. 대한변협 같은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2년 만에 내린 결론이 당시 고이치미 주니치로 총리할 때 권고문을 내죠. 이것은 학살 범죄였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조선인, 그다음에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권고문을 내죠.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로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공식성 있는 문서랄까 하는 게 일본에서는 연에서 나왔던 권고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무성 내각부 산하에 있는 중앙방재회의가 있는데 중앙방재회의에서 자체 보고서에서도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보면은 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해서 강제동원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돈을 벌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부정하고 왜곡하는 논리를 피우는데 관동대학살과 관련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일본도 왜곡하는 논리를 피지도 않죠. 극우 쪽에서는 학살은 없었다라고 하는 학살 부정론을 얘기합니다만 정부 공식 인사들이 부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건 뭐냐면 외면하고 회피한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증거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으니까 이것은 차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부인하는 순간 수많은 어떤 역풍과 수많은 증거들이 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죠.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앵무새처럼 지금까지 100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1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민간 쪽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요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좀 이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이 간토대학살 관련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했죠. 올초. 올초예요. 예. 그래서 여야 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이제 발의했는데 예. 아직 행안위에 이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예산결산소위원회 때인가 그때 박진 외무장관이 해갖고 이제 6.25 질의도 했었는데 박진 외무장관은 정말 외무장관다운 발언을 했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아니 일본 정부랑 똑같네요. 네, 일본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네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기자님도 아시지만 한미일 동맹, 그렇죠. 한미일 극우 동맹 네. 해갖고 예. 사실 어떤 식냉전의 분위기를 그렇죠.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의 그 조선반 아니 그 일본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조차도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갖고 그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100년 전 이 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일본의 어떤 역사적 죄가를 묻는 이런 발언을 하겠나 별로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 조성황 외무총장이 당시 항의문을 보내고 요금을 냈었죠. 당장 학살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갇혀 있는 그 당시 일본이 강제 검속했던 조선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살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강제 검속 상태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많았는데 빨리 그것을 풀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라. 라고 임시정부조차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임시정부의 물론 지금 뭐 건국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임시정부의 후예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관동대학살 그리고 이 100주년을 맞아서만큼은 적어도 추도사랄지 성명서라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추도사도 없었고 성명서도 없었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이 100주년이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도 지금 계속 우경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러한 그 자기네들이 좀 그 밝혀지기가 드러나기가 껄끄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계속 숨기려는 뭐 이러한 경향성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은 좀 이 사안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엔 또 어떤 식으로 이게 기술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 일본에서도 이것이 제노사이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일본의 이것이 그 아픈 역사고, 그다음에 학살을 체험했던 어린이들의 증언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린이들의 증언집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렇겠네요. 흔적들을 볼 수가 진짜요? 있죠. 그래서 일본의 역사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역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의 민중들 자체가 볼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조선인 노동자의 문제는 설령 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큰 어떤 절실한 체험으로 나와 있지 않을 텐데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문집이랄지 증언, 회고 근데 이것이 이제 분출하게 됐던 계기가 1973년 학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분출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민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역사 교사들이 이것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선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의식 있는 그 교사들이. 그렇죠. 어떤 향토사 연구 이런 걸 하게 되면서 과거 노인으로부터 학살의 어떤 증언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더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논문도 쓰게 되고 증언 자료집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추도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운동이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으로 또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렸던 시민운동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그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던 건 제1사학자들이에요. 강덕상 선생, 금정동 선생,
예. 그다음에 박정식 선생이라든지 예, 예. 이런 근데 일본에도 그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있으니까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자라고 하는 게 예.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학계에서 용어 정립이 이 조선인 소유, 조선인 순환 이런 정도로 어떤 학계에서 용어를 쓰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박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정립이 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이제 강덕상 선생님이 예.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이제 학살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용어가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그렇죠. 인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학계에서 수많은 사료의 발굴을 예.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진실들을 입증해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사료로서 확인되지 않는 예. 생존자들의 증언은 각 지역의 시민운동들이 이제 그걸 발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일본 사회에서 이것을 잘못된 역사고 극복해야 될 역사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학살 사실 자체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기록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 굉장히 건강한데 예. 학살의 주체는 군대였다. 그다음에 학살의 원인은 일본의 배주의였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하죠. 진짜 명확한데요. 역사적 평가가 딱 끝난 건데요. 학살의 규모도 수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핵심이 세 가지잖아요. 학살의 그렇죠. 주체는 일본 군대였다. 예. 자경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민간에 의해서 비롯되는. 두 번째는 일본의 배회주의, 예. 민족주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살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것이 뚜렷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일본의 국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예. 드러나고 앞으로 배회주의랄지 인종주의,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이 수천 명이나 죽은 문제에 피해 대해서 규모도 나오고. 역사적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일단 일본 교과서에 이제 예. 실리게 되면서 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난 거죠. 또 1980년대까지는. 예.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예. 일본의 교과서를 새 역사 교과서 모임 이런 게 일본의 새 영모. 새 영모가 나타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우리 일본은 자학주의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냐.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반성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동대학살의 기술에 대해서 우익들이 극우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 그 교과서들에서 학살 사실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군대 학살의 주체가 애매하게 이 지진의 혼란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순환을 당하였다. 학살자 숫자는 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많이 후퇴했네요. 굉장히 많이 후퇴하게 되고 빠지거나 후퇴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요하게 평생을 걸고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그 이 책에서 분이죠. 쓴 거죠. 네. 예. 이것을 평생 자기 어떤 삶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100주년 일본의 행사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심포지엄 같은 데서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고. 그러면 이 책 작업을 예. 한 2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정도 네. 하시면서 이제 9번을 이렇게 만났던 거잖아요. 네. 일본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9분 같은 경우는 일본인과 그 일본인이 이제 4분이고 예. 한국인이 5분이죠. 5분. 예. 네. 근데 이제 일본인 중에서 특히 이제 여기 니시자키 마사오 선생, 예. 그다음에 이제 야마모토 스미코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이제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배웠던 분인데 예. 야마모토 스미코 선생님은 예. 이제 그 요코하마 출신이에요. 예. 요코하마 출신으로서 예. 1920 요코하마 국립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가 됩니다. 소아과 교사. 소학교 교사가 되는데 이제 그 교사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학교 교실 현장에서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야마모토 스미코 선생이 학교 당국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는 어렸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지매야. 일본인 아이들도 이지매를 당해. 그걸 갖고 왜 그래?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하죠. 그래갖고 방과후 프로그램
예. 그다음에 여름 학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인 학교,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의 말하자면 통합교육을 진정한 통합교육과 어쨌든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어떤 극복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관동 대학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인종주의의 기원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관동 대학살이 결국 인종주의의 기원은 아니지만 인종주의가 가장 극심하게 표현됐던 사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요코하마가 있는 곳이 가나가와 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 가나가와 현에서 조선인 학살을 추도하는 모임을 이분이 만들죠.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60년 동안을 오로지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거하고 이분이 논문까지 써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예. 학살과 관련한 중요한 정부 문서 이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 9분이 이 책에 그렇죠.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하는 사람 추천할 만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누구한테 자꾸 권하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 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했어요. 네. 이제 사실 이 책은 시민운동가들 아니면 예. 시민운동가나 예. 다큐멘터리 예. 감독이거나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어떤 역사의 한 의제를 자기 삶으로 걸고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억 투쟁에 관련된 성격도 있는 글이지만 예.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 80년대 90년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떠했을까? 아마 그 전국 각지에서 어떤 출정식이 일어나고 그렇지.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예. 어떤 포위 투쟁 예. 아니면 진입 투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너무나 조용하단 조용하죠. 말이죠. 학원이 완전히 예. 뭐 나와는 관련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사가 98 체제 이후에 예. 사실 어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뭐 각자 도생이랄지 돈이 최고다랄지 이런 그 얘기들이 어떤 주저없이 다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결국 이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고민 관심들은 거의 이제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라고 충분히 아드님에게 그렇죠. 귀감이 될 만한. 네, 예? 우리 아들과 아들 또래의 그 청년들한테 그러면 뭐 아드님에게 추천한 책이면 뭐 거의 대한민국 전부가 네, 이 책을 꼭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역사 인식에 대해서 네. 눈을 뜰 수 있고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올해가 이제 그 관동 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그 역사 기록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큰 현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특별법, 이거의 특별법. 어떤 진상규명을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우리 차원에서 공식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정 투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역사에 남는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에 명확히 했던 건데 이것이 어떤 제노사이드 범죄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역사의 법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유족들이 계세요. 유족들이 이제 3세죠 지금 현재. 유족 3세들
이제 몇몇 분이 뭐 조광한, 원재식 이런 분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준비 있는 작업을 하고 겁니까? 있죠.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 주최로 해서 예, 예. 대한변협, 민변 예, 같이 예. 해갖고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이 법정 소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 면제 조항 예. 있죠. 주권 국가를 한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잖아요. 예, 그렇죠. 제노사이드고. 예, 예. 그래서 1948년에 제노사이드 협약을 맺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기감을 해서 제노사이드 협약을 맺을 때 그때 기본 정신은 뭐냐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런 류의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노사이드 협약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이 근데 거기서 일본은 제노사이드 제외됐죠? 협약에 가입을 안 했죠. 예. 네. 그러나 제노사이드 가입에 협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 유엔 총회에서 결의됐던 예. 반인도적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이런 결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제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뭐 관습헌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것에서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인류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 그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고문이라 할지 노예라 할지 집단 학살이라 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합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죄를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본 국가를 역사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래서 유족들도 이제 그런 정신 하에서 그리고 그날 대한변협이나 민변에서도 난관은 있지만 예. 난관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강제노동이 제3자 면제라고 하는 해결한 방식으로 됐지만 이것은 어쨌든 역사의 판결을 내리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이 책이 그런 시작의 네. 첫 걸음이 네. 그랬으면 있기를.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가 이 글을 썼는데 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이 코너가 네.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들을 모시는 자리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모시는 분한테는 항상 이 말씀을 여쭙는데 오마이뉴스는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이고 왜 후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생업을 따로 하고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된 게 오마이뉴스 기고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시민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네. 그 글을 가지고 모아서 썼던 글들 모았던 그다음에 이제 보완하고 이번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완을 한 거죠. 예. 거기에 실었던 거 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19년에 기고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3권의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면 어쨌든 3권의 책을 썼다고 작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저에게 어떤 작가로운 작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명함을 드린. 예, 선사한 네. 어떤 터전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운명적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해요 오마이뉴스를. 그래서 후원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후원하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예.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 오마이뉴스가 그래도 어쨌든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좀 작아도 어떤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저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도 느끼고 매번 필력도 대단하시고 이 탐구력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글을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좋은 글도 써주시고 과찬이신 것 후원도 같아요.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앞으로 이 간동 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뭐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는 뭐 이런 네.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 작가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 작가님 고생하셨고요. 네.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죠.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